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IQ가 109고 찾아보니까 보노보 침팬치 IQ가 109더라고요. 한 번은 와이프가 바나나 우유를 사오라고 했는데 바나나랑 초코우유를 사왔어요. 초코우유는 먹고 싶어서 사온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분명 초코우유랑 바나나를 사오라 그랬지 이러고 사왔는데 그래도 바나나 우유를 안 사온 분도 많아요. 초코우유를 사고.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구찌, 마켓컬리, 더 현대 서울 이런 핫한 브랜드도 다 치열한 기획의 결과물이죠. 이런 브랜드를 기획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일까? 이게 이제 평소에 궁금하고 저도 정말 만나고 싶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을 바로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레멘트 컴퍼니의 최장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장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오글거리시긴 하십니다만. 최고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모셨으니까. 네. 그렇다 치고 해주시고. 아니 진짜 최고의 방송 또 세바시. 예. 주고받는 관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들한테 조금 낯설 수 있잖아요. 네. 브랜딩 씬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네. 한번 좀 자기 소개를. 우리 대중들이 알 만한 재료들을 가지고 해주신다는 뭐가 있을까요? 이 화면에 보이는 브랜드들 뭐 구찌, 롯데, 뭐 현대차, LG전자, 한국에도 알리페이 같은 브랜드도 그렇죠. 있고요. 그 해외 회사들도 있고 또 배틀그라운드의 모회사인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만들고 원래 블루홀이었죠. 블루홀에서 크래프톤을 바꾸고요. 그렇죠. 저런 브랜드들 이제 전략을 수립하거나 뭐 이름도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의미의 균형점을 찾는 일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의미의 균형점. 브랜드랑 관련이 있다는 건 알겠고. 네네. 근데 의미의 균형점,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비즈니스가 작동되려면 자본가들의 자본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실상 아무리 포장한다 하더라도 ROI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죠. 네. 그 프로핏을 지속 가능하게 올리기 위한 비즈니스 구조를 짜는 일도 함께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급적이면 소비 공동체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재화, 상품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브랜드는 그런 자본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는 필요한 가치와 사상을 주입하는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로 자본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하는 일을 하죠. 저는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의미의 균형점을 찾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우리가 고객이나 소비자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최고의 가치를 줘야 되는 것이고 네. 자본가들에게는 최고의 이익을 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욕구가 배치되죠. 배치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배치가 사실은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균형점, 맞습니다. 배치가 안 되는 지점. 이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단어가 가치라는 가치. 네. 소비자들은 이상적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가들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는가? 그렇다면 한 단어를 던질 때도 네이밍에서도 그런데요. 단어에도 이미지의 수익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더 자기 수양 관점에서 도움도 되는 단어이면서도 상품도 좋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쏠림 현상이 어떤 특정 제품을 가면 자본가들에게는 이익이 되니까 이런 점들을 이제 찾는 일을 하죠. 설명을 들으니까 그 일이 엄청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염색을 좀 했는데 머리가 거의 흰색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우리 그 최장순 대표님은 또 대학에서 또 언어학을 전공하셨다고. 네. 이게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학제화된 저는 모든 학문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대표님도 사회학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 뒷조사를 하고 그렇군요. 네, 제 주변에도 인문학을 한 많은 도반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교수님들은 본인들이 이제 유학해서 공부했던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담론 위주의 사상들과 신진 연구를 해주시는데 아카데미는 저는 다른 랭귀지로 사고 실험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언어학이라는 학문은 형태론, 음성학, 그리고 의미론,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고대 역사 언어학자였던 페르디낭드 소시르가 기호학이라는 걸 그렇죠. 제안하면서 저는 주로 기호학을 위주로 공부했고요. 예를 들어서 음성학은 이런 막 스페트로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무슨 단어인지 맞춰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게 현실 생활을 해석하고 솔루션을 내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대부분 보거든요. 저희 과의 선배들도요.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안 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어학 전공자를 그냥 모집하는 회사를 지원해서 이 커리어가 시작이 됐고요. 물론 그 전에 신문 기자 생활을 한 11개월 했어요. 기자 생활도 하셨구나. 네, 네. 그러다가 언어학 전공자 모집하는 네이머 직군으로 왔는데 저희 업에 있는 많은 선배 네이머들은 그냥 그때그때 유행하는 어떤 힙한 단어, 아하. 당시에는 이제 힙이란 단어가 없었고 쿨하다, 그때는 핫하다 쿨. 이렇게 이후에 엣지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 걸로만 조합하고 이렇게 막 감각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전혀 아까 전에 의미 균형점을 찾는 비즈니스 전략하고 맞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닿을 때까지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럴 만한 크리에이티브나 IQ도 되지 않고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들이 이렇게 해야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략 로직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언어학의 의미론, 그 컨셉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임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모음을 통제하고 말라나라는 단어가 있고 카타파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뾰족한 볼펜은 말라나하고 카타파 중에 어떤 게 더 어울릴 것 같으세요? 카타파. 그렇죠. 솜사탕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말라나가 더 잘 그렇죠.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 던지면 다 지금 대표님처럼 답을 하거든요. 실제 그게 어울리고요. 이건 음성적 자질이 어떤 카테고리에는 어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는 안 어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등등으로 저는 언어학적인 지식들을 계속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설명력이 좀 더 강화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잠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최상순 대표님이 말하는 방식과 쓰는 어휘를 봤을 때 자본가 친화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전혀 안 친합니다. 자본가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나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떠세요? 네. 이 업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자본가가 과거에 그런 자본가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돈이거든요. 근데 훨씬 젊은 생각 갖고 있고 사회의 이로운 방향을 전개하는 자본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네. ESG도 있고 네. 돈의 가치만 추구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ESG 역시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온 거. 그러니까 그렇죠. 더 네. ROI가 ESG를 안 하면 ROI가 떨어지니까요. 안 나니까. 어찌됐건 그 지점에서 그런 공동체 이상적인 메시지를 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도 모신 이유는 일상의 빈칸이라는 책을 쓰셔서 네. 만약에 최장순 대표님이 전작은 뭐 기획자의 습관이랄지 네, 본질의 발견 뭐 그런 거죠. 약간 우리 의미의 발견 업과 관련이 있을 범직한 이제 책 이름이 나왔는데 네, 네. 일상의 빈칸은 어떤 뭐랄까 시인의 에세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이 빈칸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일상의 빈칸.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평면에 놓고 퍼즐하는 거 보면 그렇죠. 네, 1번부터 뭐 이렇게 잘라진 조각 사각형을 막 옮겨가면서 번호를 순차적으로 맞추는 퍼즐 있잖아요. 그림도 맞추고. 근데 그게 마지막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야 움직이니까요. 네, 빈칸이 없이는 얘들이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의미도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을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어가는데 그냥 과거에 누군가가 정한 의미대로만 살아가면 예전처럼 결혼도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예전 과거에는 그리고 동네를 떠나서 살면 안 되고 이게 다 의미가 고정돼서 빈칸이 없었던 결과라고 보거든요. 끊임없이 빈칸을 만들어 가야 일상이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상을 누군가는 이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채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빈칸을 채워 없애려고 하는데. 아, 그렇죠. 원래 어떤 구멍이 있으면 흡연자들은 담배꽁초를 집어넣고 네, 구멍이 있으면 거기 골프공을 집어넣건 다 채우려고 하죠. 채우려고 하잖아요. 채워야 또 빈칸에 대해서 허무하지 않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빈칸을 찾고 채우고 빈칸을 찾고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빈칸이 있으면 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다시 빈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획자의 삶에는
예를 들어서 기독사상의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기획자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이루면 빈칸은 또 어디 생기고요. 다 이루면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네, 거니까. A라는 브랜드에서 빈칸을 채워서 인기를 얻고 하면 다른 경쟁사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또 빈칸을 만들어 달라. 그걸 다르게 채워달라. 이렇게 되죠. 아, 그러면 네. 그런 작업을 합니까? 하죠. 네. 이쪽 거 했다가 경쟁사 것도 해주면. 그 타이밍의 문제고요. 아, 결국에 이제 경업금지나 이런 게 있어서 동시에는 못 하고요. 그리고 이슈가 경쟁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책의 디자인이 그 말씀하신 그 퍼즐이군요, 이게. 그런 건 아니었는데 또 그런 거 디자이너가 같은데, 네. 그런 말을 저희는 안 나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디자이너가 또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빈칸도 궁금했었는데 이제 완전 네. 이해가 됐고. 네. 일상?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게 일상의 의미는 또 뭔가요? 우린 일상하면 뭔가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뭐랄까 내 가슴을 설레게 하진 않잖아요, 일상이. 단어가 그렇죠. 근데 일상은 늘 변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저희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막 특별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되게 특별해 보여요. 저도 IQ가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IQ가 109고 하도 주변 친구들 IQ 다 높은데 저만 낮길래 찾아보니까 보노보 침팬치 IQ가 109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원숭이 IQ예요. 그리고 순발력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생각을 오래 해야 이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편이고 환경을 주변에 항상 끊임없이 바뀌는 환경의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제 홍대에 있는 거고요. 홍대는 이제 단위 면적당 볼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강남이나 이런 데는 차들 위주로 도시가 설계돼서 길거리 구경거리가 없고 보행자 중심의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게다가 땅값도 너무 비싸서 아기자기한 실험들이 계속 되게 어렵고요. 환경을 일단 그런 곳으로 넣어서 일상을 좀 그러면 지루하지 일상이 지루하지가 덜 지루하죠. 그리고 예전에 그런 환경이 없을 때는 직장 다닐 때마다 매일 지하철 노선을 달리 갈아타고 다녔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로의 수는 여러 가지니까. 네. 근데 그 빨리 지하철은 도착하냐 이런 건 안 중요했군요. 네. 그러니까 미리 출발만 하면 되니까요. 퇴근 시간 위주로 아침에 그냥 3호선 타고 어디를 가면 퇴근할 때는 2호선, 1호선을 섞어서 오자. 네. 그러면 사람 복장이 달라져요. 그럼 다른 일상이네. 네. 풍경이 달라지는 거네. 네. 호선마다 사람들 복장이 다르고 연령대도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른 걸 관찰하면서 좀 재밌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저희 업에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 브랜딩 저희 뭐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디자인 브랜딩 쪽에는 많지 지금도 않을까? 그러시나요? 지금은 차를 타고 다녀서 차를 타고 다녀서 하루에 미팅이 많아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 미팅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확실히 그래도 어쨌든 뭔가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상의 네. 행위가 되는 거군요. 가급적 핸드폰 안 쳐다보려고. 핸드폰은. 네. 핸드폰에 더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려면 검색 키워드를 알아야 정보에 접근이 되는데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이게 아무리 정보가 많다 해도 정보를 열 수 있는 패스워드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빈칸을 만들어주는 게 관찰이기도 하겠네요. 네. 관찰을 해야 빈칸이 있구나도 알게 되는데요. 일단 빈칸의 의미는 가능성인데요. 변화를 만드는 가능성의 토대가 빈칸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현상이든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이 그림은 이런 의미야 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워왔는데 선생님들은 그걸 시험 문제 내므로써 빈칸을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지워버렸죠. 네. 그러니까 커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생각하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답을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지점을 어떻게 그럼 찾아야 되는가. 우리 여기에 빈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요. 그 빈칸을 어떻게 인지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쇠사슬이 묶여있는 죄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죄수가 쇠사슬을 스스로 절대로 끊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누군가 끊어줘야 된다. 저는 처음에 그 끊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준 세계적인 기하학자 김성도 교수님이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사용하는 패턴과 강의를 들을 때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선배들만 찾아다녔어요. 그 선배들이랑 대화하고 술자리에서도 전 노트를 이렇게 밑에 놓고 그때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필기하면서 막걸리 먹었어요. 이렇게 필기하다가 술 따르고 네네. 그러고 집에 와서 술이 막 취해도 그
그거 이제 정리하고 메모를 자고. 정리하고. 네, 그러면 다음 날 도서관에 술 덜 깬 채로 폐가실 가서 책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돈 되는 공부는 아니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게 세상을 너무 달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찾으려면, 빈칸, 우리 네. 삶의 빈칸을, 즉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일단 선생, 그게 스승을 이제 책일 만나라. 수도 있고 음. 관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네, 직접 간접 경험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이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것을 해내는 것의 방법론들이 이런 것이군요. 그러면 지금 창의성을 어떻게 발현합니까? 뭐 이렇게 창출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나요? 가장 적용이 쉬운 건 배치를 바꾸는 겁니다. 배치를 바꾼다. 네. 아, 어디 배치라는 건 그 플레이스먼트 말하는 건가요? 네네. A에 있어야 될 거를 B로 옮겨보는 거죠. 화장실에 있어야 될 소변기를 갤러리로 옮기면 뒷시향의 샘이라는 작품이 나오고. 아, 그 셈, 그렇죠. 네. 진짜로 실제로 어디 화장실 가서 떼서 네. 그 전시장에 놨잖아요. 마이너한 배치 해석을 보면 물리적으로 공간성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교보문고라는 브랜드는 우리는 문고라는 단어를 들으면 서점으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의 곳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보문고의 본질은 서점이 아니라 문화 플랫폼인 거예요. 이거는 의미의 맥락을 서점에서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배치를 바꾸는 거죠. 있어야 네. 할 자리. 어떤 단어도 그 쓰던 맥락에서 벗어나서 음. 새로운 의미로 계속 미끄러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젠틀맨 이건 그냥 계급 이름 중에 하나일 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치 다 젠틀해야 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급 상위에 있는 계급을 보편적인 애티튜드의 단어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군요. 네, 빌런 이것도 농민이란 뜻인데 아, 원래 뜻이 네, 영어 농민인데 단어의 뜻이 그 맞습니다. 나쁜 놈, 악마. 그냥 농민입니다. 근데 이걸 어. 하층이고 못 사니까 이제 저속한 가치로 매칭을 시킨 거죠. 그런 기득 언어 권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배치가 바뀐다. 물론 이제 최정선 대표님 여기 앉고 내가 여기 앉으면 또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지죠. 다른 재미가 나올 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배치가 우리에게 약간 창의성을 도와주는 배치를 바꾸는 것이 어떤 창의성이 있어야 또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판단이 안 서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때?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일상의 수준에서 배치를 강제로 바꾼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집안 살림 인테리어도 바꾸는 거죠. 우리 사는 주거 공간에 네, TV가 그냥 이렇게 장 위에 놓여져 있었으면 대부분 거실에 놓잖아요. 그렇죠. TV를 그러면 거실에서 빼고 거실은 그냥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공간을 바꾸고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TV를 베란다에 놓고 보면 어떨까? 뭐 TV를 혹은 뭐 어떤 특정 뭐 방에 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도 동선이 바뀌고 사람들이 매번 익숙해 있던 환경에서 작은 집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경험 동선이 바뀌니까 경험 동선을 바꾸면 네, 그러면 생각도 바뀔 수밖에 생각이 없거든요. 바뀐다. 네. 그거는 되게 좋은 팁 같이 들리는데 그죠?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심란하면 저희 장모님 청소하고 예전에 막 바꾸고 네, 장롱 막 혼자서 장롱을 들어서 옮기시더라고요. 심란함의 정도에 따라 힘이 세지시기도 그러면 거죠? 집안은 또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장인어른 들어가서 이거 바뀌었네 막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아 바뀌었네 그걸 끝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장모님이 더 훨씬 힘이 센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배치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좀 초대했으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하면 더 크리에이티브해지냐. 이 되게 많은 사람들의 욕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크리에이티브해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방향을. 하나는 안 그래도 저 예전에 시카고에서 외국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하고 2박 3일 동안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더 증진시킬 것인가. 근데 미국 애들은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라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크리에이티브 브리프. 네. 근데 이거는 앞에 전략이 나오면 그거를 일사불란하게 탑다운으로 내릴 수 있는 협의체를 의미하는 거였고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팀워크를 중시하는 관점이고 팀워크를 하려면 그 생각의 결을 조종할 수 있는 리더 그리고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할 수 있는 팀원들
이제 그 관점이었는데 저는 무조건 99%는 스터디다라고 그때 얘기했었고요. 예를 들면 EBS에서 예전에 실험했던 게 있는데 미취학 아동이었나 초등학생이었나 외계인을 그리라 그랬어요. 다 똑같은 외계인을 그립니다. 뭐 눈 이렇게 크고 막 네, 미디어에서 다 본 것 어디선가 같은. 본 것 같은. 결국 그 실험의 결론은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창의성도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의성을 마치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잔디에 누워있다가 하늘 보다가 갑자기 뭔가 삥 얻어먹고 떠오르는 그런 내적 직관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 영역 불문하고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를 증진시키려면 그 툴들이 있습니다. 툴. 네, 다 아는 툴들이 있는데요. 마인드 매핑이나 아, 그리고 여기 만다라트라고 하는 가운데 핵심 키워드를 쓰고 그 오타니. 네, 확장해 프로야구 나가는 선수 거. 오타니가 유명한. 뭐 강제 연결법, 뭐 끝말 읽기, 브레인 라이팅 뭐 이런 기법들은 시중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뭐 헬리콥터 놀이 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크리에이티브를 올리기가 쉽죠. 황보현 전 HS에드라는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이 이제 세바시에서 창의성에 관해서 강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기 링크가 위에 떴는데 창의성은 궁리 끝에 온다. 그래서 궁리가 다할궁 이치리. 그러니까 이치를 다 하는 것을 하고 나서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해서 같은 말 같아요. 그렇죠? 네, 연구와 공부와 토론과 이거를 할 때까지 다 해봐야 네, 창의가 발현된다. 네. 네, 맞습니다. 저 10분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중국의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만들 때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개인적 크리에이션들이 있고요. 이게 누굴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결과물인가 이걸 놓치면 진짜 산으로 가거든요. 크리에이션들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는 기업이 지정한 핵심 타겟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20대 여성, 어떤 라이프를 즐긴 여성들에게 이 스토리텔링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여성들의 라이프를 계속 빙의하듯이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좀 더 심층적인 타겟으로 가면 어쨌든 그런 모든 결과물들은 공동체에 유포될 거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지금 어떤 시대정신상의 스탠스에 처해 있는지 여기에서 너무 벗어나거나 그런 건 거의 작동되지 않더라고요. 물건도 잘 안 팔리고 궁극적으로는 브랜드에 투입한 돈을 날리게 되죠.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그런 메시지를 받아봐야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저는 상품이 아무리 잘 팔려도 이 의미의 밸런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단에서 자본 사이드에서는 성공한 거겠지만 안 좋은 메시지를 내는 카피들이 있거든요. 이 업계에서는 칭찬하는 카피라 하더라도 제 기준에서는 안 좋은 카피들이 있어요. 예시를 들면 저는 완전 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네. 근데 그때가 구조조정이 엄청 많을 때였습니다. IMF 2001년, 2년도 뭐 그러니까 직후였던 것 같아요. 직후에 이후에도 구조조정 계속 하겠다고 통계가 나오는 시점이었고 저는 그런 카피를 안 좋아하죠. 어떤 이유에서 안 좋아하십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게 지금 다 떠나고 있는 마당인데 물론 구조조정이 돼서 막 떠나고 있는 마당인데 네, 그 누군가는 그런 거 보면서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근데 이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대적인 50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레저 즐기라고 카드 쓰라고 펑펑 광고해야 되는 게 전 좋지 않아 보였어요. 네. 그런 주변의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카피를 그렇게 쓰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최장선 대표님은 정말 일관성이 있는 분 같은데 제가 만난 브랜드 전문가 중에 이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너무 멋진 카피였다. 카피는 좋은 카피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점에서는 네. 기술적으로는. 네.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말씀하죠. 우리 공동체에 이걸 공개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대표님이 갖고 있는 브랜딩 철학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밸런스를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기호학을 주로 공부했고 기호학이라는 학문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스튜디오 조명, 이 좌석의 배치, 복장, 또 저 웨딩 촬영 이후로 처음 분장을 해봤는데
분장실에서 또 얼굴을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잘 보이게 할 것인지 계산하셔서 다 동선이 짜여져 있잖아요. 네. 이게 다 모든 게 기억적 과정이죠. 조명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 그리고 카페에서는 테이블 배치에 따라서 손님들이 더 오고 덜 오기도 하거든요. 다 기호학인데요. 기호학이라는 학문의 사명은 의미의 다양성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의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의미의 파시즘, 파쇼는 이렇게만 말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의 파쇼를 경계하죠. 한 사물이 그 시대 당시에는 A라고 의미화가 돼서 사람들이 외우고 있었다고 한다면 100년이 지나서도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니체는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100년 지나서 조명을 받았죠. 의미에 대한 해석 프레임들이 바뀌기 시작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니체는 너무 동시대적 인간이라 해석이 안 되는 그 이후의 프레임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상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언가의 가능성들이 계속 있다라는 좀 선한 관점, 의미사실 기호학의 사명인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 브랜딩에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브랜드는 이런 거야. 그리고 한 번 낙인이 되는 거거든요. 브랜딩이라는 게 낙인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성공한 브랜드만 계속 그렇게 낙인이 되고 그 기회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작은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대하는 태도도 계속 작은 브랜드도 올라갈 수 있고 더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그런 어떤 일종의 관용 같은 게 있어야 작은 브랜드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내어주거든요. 사실 브랜드는 표면적으로는 자본을 먹고 살지만 상대방들의 인식의 여유를 먹고 살거든요. 왜냐하면 브랜딩이라는 건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실 판매랑 관계가 없습니다. 판매는 오히려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네, 구범준 대표님을 이 시대에 예를 들면 뭐 지성과 문화, 예술 이 플랫폼을 새로운 걸 만드셔서 여기 대중들의 수준들이 높지만 세바시의 독자는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던 가방끈이 짧은 분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공동체 그렇게 각인이 되는 거죠. 구범준이라는 브랜드는. 브랜딩의 미션은 각인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각인력이 충분히 우리 인지력을 쓸만한 자격이 있어야 저는 각인시킬 자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구만 좋고 누구한테 안 좋은 메시지, 물론 그게 참 어려운데요. 쉽지 않죠. 마케팅이나 브랜딩 요즘에 하는 분들은 뭐 모두를 설득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명, 완전히 내 찐팬 한 명을 설득해라. 그렇죠. 맞는 말이지만, 기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한 명만을 사랑하고 매력적인 메시지를 만들면 누군가 반드시 소외당하게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남들이 기분 나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메시지를 만들거나 스토리텔링을 할 때. 네, 이상 개통 철학이었습니다. 브랜딩의 다양성의 가치도 얘기하고 그 브랜딩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철학을 얘기해 주셔서 조금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세바시 할 때 저희 직원들한테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구독자를 만들자. 근데 그게 현실적인 어프로치가 맞고요. 맞긴 맞지만 지금 저도 전술적으로는 그렇게 전략을 짜죠. 브랜딩 철학에 되게 배우는 부분,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는 공감이 되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분이 쓰신 글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 아까 그 찐팬 만들기,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 찐팬을 만드는 게 그 브랜드의 뭐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이게 역으로 딱 돌려보면은 우리를 좋아하는 찐팬이 아니라 그 팬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되게 이건 정말 맞는 소리다. 네. 그러니까 세바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바시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네. 지금 약간 그런 맥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슷합니다. 그 말씀하신 분도 되게 고수일 가능성이 높은. 좋아한다 안 한다도 좀 약간 강압적인 것 같고요. 관계에서. 서로 연대감을 형성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연대감? 네. 저 사람이 우리 고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 사람과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말을 걸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저분과 연대감을 하고 싶어서 조사를 했는데 저분이 사회학 전공자면 저는 사회학 조금이라도 이제 아는 척하고 그 랭귀지 섞기 위해서 좀 더 찾아볼 수 있고 그럼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고
결국 기업이 고객을 설득하는 방식도 근데 나를 좋아하건 말건 그거는 고객들의 판단인데 일단은 유대감을 갖게 한다. 연대의식을. 근데 그 연대의식은 가급적이면 시대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네, 소비자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계가 흡사 인간관계 네. 같아요. 너가 나를 좋아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 요소가 있는 거고 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기꺼이 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유대감과 협력감을 느끼게 되면 그게 정말 좋은 이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니까. 네. 브랜드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영화를 보면 제발 좀 울어줘 이런 영화 있잖아요. 아, 그쵸. 그 네. 최루탄 영화 그렇게 표현하나 옛날에. 저는 그런 거 보면 무조건 울거든요. 근데 울고 나면 효과는 뭔가 있네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막 울어달라고 당했다. 읍소해서 막 울어준 것처럼 또 무조건 웃겨줘, 날 좋아해줘 이런 광고나 스토리텔링 너무 많은데 폭력성을 느껴요. 그런 데서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최장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상의 빈칸이라는 새로운 책으로 초대하게 된 분인데요.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놓치고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대학 때부터도 저는 시대 흐름을 빨리 따라가는 건 포기했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대신 이제 어쩌다가 내가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게 남들은 그냥 빠르게 바뀌는 유행이나 트렌드를 막 이야기하고 그런 거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인기가 있고 인싸가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공부하면서부터 그건 원래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그때는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가끔 조용히 있다가 그렇게 얘기 던지면 꽤 공감들을 해주고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이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스탠스를 남들이 이제 바쁘게 지내다가 놓치는 것들을 의미를 좀 더 파보자. 자동차를 남들이 막 자동차 디자인, 자동차 브랜드를 얘기하고 야, 이 자동차 이게 너무 뭐 기깔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고 보지만 저는 그 자동차의 그런 표면적인 것보다 이동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고 시계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거나 보고 막 논의할 때 보면 저는 시간에 대한 의미를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가치들이 많이 결핍되어서 전 그 지점에 그냥 머물러 있었거든요.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지금 그게 필요해진 시점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뭐랄까 그 일의 본질이고 사물의 본질인데 뭐 본질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본질인 거니까. 바뀌죠. 본질이 바뀌기도 합니까? 네, 예를 들면 본질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영구불변한 게 아니라 물론 이 단어가 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대체어를 지금 못 찾아서 본질의 단어를 쓰는데 본질은 관점에 따라 정의 바뀝니다. 아까 교보의 본질은 서점인데요 라고 했다가 아니야 문화 플랫폼이야. 웹툰이랑 이런 거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자동차의 본질은 예전에 내연기관 엔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력이라는 그러니까 마차를 이끌던 말의 이동 아닌가? 이동이었죠. 근데 지금 과연 자동차의 본질이 이동일까?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이제 앞을 볼 이유도 없고 문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여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본질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본질을 바라보고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라이프의 스탠스, 세계관을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장순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뭔가 계속 우리한테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이야기를 나눠본 이 경험으로는 만만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만만하다는 의미가 사실은 뭐 좀 뭐랄까 어려운 사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나 뭔가 내가 말을 해도 좀 조심스러워할 사람, 타자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습니까? 막상 저희 동료들은 진짜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친해지고 저는 이런 제 일이나 인문학과 관련돼서 어떤 이런 거 빼면 다 허당이에요. 길도 잘 못 찾고 그리고 한 번은 아예 와이프가 바나나 우유를 사오라고 했는데 바나나랑 초코우유를 사왔어요. 초코우유는 먹고 싶어서 사온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분명 초코우유랑 바나나를 사오라 그랬지 이러고 사왔는데
바나나 우유 사오라 그랬지 왜 이걸. 그래도 바나나 우유를 안 사온 분도 많아요. 초코 우유를 사고. 기획은 뭡니까? 기획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일종의 생각 프로세스 뭐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게 기획이군요. 기획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가 이제 방법론이고, 된다는 건 그 방법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된다는 게 기대 효과인데, 요즘에는 기대 효과를 그냥 제한적 KPI로 설정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대 효과를 제한해 놓으면 기획의 성공률이 올라가죠. 기대 효과를 제한해 놓으면 작게, 좁게 계속 이렇게 만들면. 성과 목표를 좀 네. 좀 이번 낮게. 우리 KPI는 방문자 수다. 방문자 수만 올리면 되니까. 네. 근데 좀 더해서 증권 계좌 개설수를 높여야겠다. 이런 기획이 어려워지죠. 그럼 방문자들이 그거를 개설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경험 동선에 더 기획이 들어가고, 뭐 그런 거를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의 빈칸의 책을 모티브로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건데, 네. 일상에서의 기획이라는 것도 뭐 그럼 통할까요? 제가 만약에 방송 끝나고 대표님한테 한 일주일 뒤에 문자를 보내서 소주 한잔 사달라고 그럴 때 그 멘트를 엄청 고민하겠죠. 아, 그런 것도 기획이다? 네, 그러니까 기획이죠. 원하는 걸 목표를 네. 해야 되니까. 네. 사달라고 할까? 뵙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사주겠다 하시면 되죠. 네. 그게 기획입니다. 이런 게. 네. 그렇게. 안경테를 고르는 것도 기획이고, 염색을 할 때 컬러를 정하는 것도 기획이고, 혼자 집에서 대충 소주 한잔 하려고 할 때 생라면이랑 먹거나, 제 소주를 잘하는 편이라 김치 요만한 거 있으면 소주 한 병 먹거든요. 그렇게 먹거나 좀 더 웰빙으로 먹으려고 참치캔을 따거나, 이게 다 기획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랄까, 우리 지적 에너지를 쓰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싶다 하고서 그냥 해버리는 네. 것 물론 같은데. 기획에 디그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기획의 정도가 있다. 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작은 거에서도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누구 밥을 안 차려주면 밥을 안 먹어요. 예전에 그런 어른들이 많았고요. 우리 형 옛날. 그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근데 공부는 엄청 잘했어. 그거는 이제 공부의 기억력만. 주어져 있으니까요. 푸는 게. 그리고 주어진 방법도 알고. 근데 이걸 벗어나서 이 로직을 다른 맥락에 응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리로 쌀밥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상을 생활하면서 기획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해보는 게 좋은 훈련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네네 상대방 칭찬해주고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툭 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이. 네.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하고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맞습니다. 이런 말로 칭찬을 하면 저 사람의 뭐 자존감이 올라간다든가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거야. 네. 라고 기획하고 최상준 씨 되게 진지하시고 너무 좋은 말만 하시네요. 라는 말을 내뱉는 거군요. 네네. 안경테 되게 잘 어울리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네. 기획을 하고. 그러려면 변화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럼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관찰하면 표면적으로 나열을 하잖아요. 이것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지? 제가 여기 지하철 챕터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본 하나의 그냥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그냥 포구 이동수단 이럴 수 있지만 손잡이, 기둥, 의자 이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광고판도 그렇고요. 공통점, 하나의 공통점. 네,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핸드폰 시절 아니었을 때는 지하철 이렇게 딱 타면 앞에 상대방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그 시선이 불편해서 광고를 보거나 책을 꺼내서 보거나 했어요. 시선이 불안정해서. 그런 때 보는 책, 광고판 다 안정감의 코드가 있어요. 이 손잡이도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의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가기 위해서. 선반도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잘 받치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번 관점을 보면 지하철은 설계 자체에서 안정감이라는 거를 고려하고 설계해야 한다.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새로운 관점 하나가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점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의미가 다양해집니다. 그러네요. 네. 이 기호학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례를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하철을 그런 관점으로 본 것처럼
네, 뭐 사물을 이제 보통 제가 모자를 한참 쓰고 다니니까 저 예전에는 모자를 쓰고 다니셨는데 지금 안 쓰시는 이유는 있나요? 아니요 지금도 쓰고 다니는데요. 저는 이제 구범준 대표님이 또 이렇게 대단한 분처럼 보이고 혹시나 모자 쓰고 왔을 때 편견을 갖지 않을까 또 이제 세바시 또 너무 큰 플랫폼이라 저한텐 모자를 쓰면 또 어떤 분들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를 매너 없게 보신 분들도 계셔서 예의를 나름대로 차리려고 벗고 왔고요. 감사하긴 하지만 좀 저를 그런 좀 편견 있는 사람으로 보면 좀 그렇게는 아니고 이 아우라가 있어서 네 그렇게 했었고 처음에 모자는 힙해 보이려고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좀 얼굴이 늙어 보이게 좀 됐는데 나름대로 엄청 동안이어서 동안이라서 좀 제가 지금 44이거든요. 근데 동안이시긴 하시네요. 더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멋진 제가 한번 브랜드 디자인, 브랜드 컨설턴트 이렇게 하려면 갔는데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 대표님하고. 그래서 갔는데 최현순 대표님 언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데요. 네, 전데요. 그러니까 몇 살이세요? 이러더라고요. 비즈니스에서 좀 완전 신뢰되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가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사과를 받아냈죠. 표정으로 알았구나. 저는 그냥 웃으면서 눈으로 욕하신 거죠, 뭘. 이 회사는 나이가 중요한가 보네요. 이렇게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메신저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어떤 경우에는 메신저의 복장과 태도를 보고 하고 안 하고 하는구나를 너무 많이 메신저가 되게 중요하긴 네. 하죠.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은지 일단 힙해야겠다. 그 디자인 이미지나 좀 젊은 새로운 사고방식 지금까지 선배들이 하지 않았던 어프로치를 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랑 그럼 어울리는 메신저의 복장은 뭘까?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재벌 총수를 만나도 추리닝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 것도 개인의 기획이고 브랜딩이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브랜드 모자 그럼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저는 브랜딩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말 나온 김에 일상의 기획에 또 큰 일상의 기획의 범주가 있으면 나를 브랜딩하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텐데 내가 무슨 엄청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 나는 좀 사람들의 관심을 좀 사고 싶어.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이게 필요해. 우리 대표님처럼. 어떤 걸 생각해야 되나요? 아까 브랜딩 얘기하시는 게 관계 아니면 내 삶의 철학 이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내 브랜딩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부터 좀 먼저 조언해 주시나요? 자주 보는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튼 우리 사회가 무언가 상대한테 쓸모가 없으면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항상 쓸모가 있어야 관심이든 돈을 받죠. 그러니까 그걸 가치라고 한다면 가치를 받으려면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쓸모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 하나 더 주워준다든지 그쪽에 있는 거. 그러면서 되게 자상한 사람이야. 이것도 브랜딩이고 점심 끝나면 자판기 커피 하나씩 뽑아준다거나 얼마 들지 않는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선배랑은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5분 토크를 하면 저 사람하고는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소한 것도 다 브랜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가장 먼저 난 일찍 출근하겠다. 그리고 항상 밝게 인사한다. 그런 것도 브랜딩일 수 있죠. 대단한 기회는 항상 대단한 기획에서부터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나는 뭘 이뤄야겠다 이런 목표가 거의 없었어요. 물론 큼직하게 30대는 책을 써야겠다. 강연도 좀 해야겠다.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직업일지는 몰랐고 그리고 30대는 내 생각을 공감해 줄 사람이 어차피 많지 않을 거라서 내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철학이나 기호학일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생뚱맞은 거예요. 브랜드라는 게. 경영도 몰랐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3년 4개월을 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PPT를 써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전 토익 성적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스펙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인문대에서만 너드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소질 없다고 막 그러고
그럼 내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선배들이 소질이 없대요? 네. 그래서 그냥 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소질도 없는 애가 지 방식을 고집하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그러면- 결과론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러면 제 브랜딩은 일단은 아무도 술 안 먹고 안 하니까 노는 포지션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월요주라는 걸 만들었어요. 월요일마다 맛있는 술 모임. 내가 그 모임을 만든 거군요. 네네. 그럼 처음엔 2명, 3명 오다가 재밌게 맨날 미친 듯이 노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그 모임이 잘 엄청 이게 끈끈해졌죠. 그리고 화요일에도 이제 술 깨고 괜찮아지니까 화요주가 생기고 수요주, 목요주, 금요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먹었어요. 직장 동료들하고. 너무 재밌게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기획서를 내면 장순 씨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더 봐주는 거죠. 그전에는 이거 너무 엉망이면 이렇게 다시 하라 이렇게 되는데 좀 뭐랄까 이렇게 동료 친구가 되니까 유대감이 생기니까. 네. 유대감은 이 성적 메시지가 아니라 쟤 나랑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애구나. 저는 이제 상대방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맞춰서 지내려고 하는. 또 지금도 이 직업이 에이전트고 에이전트는 고객사에 맞춰야 되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기획을 한다는 게 내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를 저기 있는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하면 방법도 잘 안 보이고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 보이고. 네, 그 그런 대단한 기회는 오지 않거든요. 근데 맨날 청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뻐갖고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주거든요, 누군가가. 그 네. 복을 만든다고 네.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되죠. 네. 근데 대부분 요즘 SNS에서 겉멋들이 들어서 왜냐면 SNS는 너무 대단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이 갭이 있고 이상적자를 저기 놓고 현실적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얘기가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나를 개인 브랜딩의 시대다 뭐 이래서 나를 브랜딩하려고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제 책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각이나 하지 마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책을 읽어라 차라리. 네, 지각이나 하지 말고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해라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저보다 윗세대 분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일상의 기획을 해서 내 브랜딩을 하는데 뭐랄까 나의 이미지나 인상을 좋게 할 행동들을 기획해서 해라. 근데 이건 약간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잖아. 네. 이런 자괴감 갑자기 현타 올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미지를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도 또 디그리가 있어요. 진짜 고수가 있고요. 그분의 속 생각부터 사람 환경을 점쟁이처럼 맞추는 분들이 계세요. 저랑 친한 누님도 그런 분인데. 이미지 컨설턴트 1세대인데 이분은 황정선 대표라고 그분은 속을 꿰뚫어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를 표정과 염색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딱 알아요. 그 사람이 내공이 많은 그러니까 경력이 공부를 많이 한 거죠.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러나 보다. 근데 대부분 이미지 컨설턴트들은 이럴 때는 블루 칼라를 입어야 되고 표면만 이렇게 하는 거죠. 표면만. 그게 네. 아닌데. 상대방이 그러다 보면 내 말투나 내 생각이 아닌 언어를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하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기획이나 뭐 나를 브랜딩하는 모든 기저에는 진정성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네요.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면 마치 도덕주의적으로 해석이 그렇죠, 되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솔직히. 네, 그게 아니라 그 내적 일관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다움을 바탕으로. 네, 그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적 통합성. 네, 네, 그게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듣기로도 인테그리티는 적절한 번역 한국어가 없다. 네, 오히려 진실성으로 번역하는 게 더 진실성. 맞는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이공계에서 연구진실성이라고 번역하셨었는데 교수님들이 그게 지금 이공계에서 했던 연구진실성, 세상을 보는 태도,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식, 프로세스의 설계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는 이제 그게 개인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에도 적용돼야 되지 않나. 네. 우리 최장순 대표님하고 그 공부 모임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책 읽는 모임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하시나요? 이 책이 안 합니다. 그런 거 해본 적은 없으시죠? 대학 때 4년 내내 했죠.
그러니까 학생 때는 하셨고. 하고 아까 전에 그 월요주 할 때 그거는 술만 먹은 거잖아요. 아니요. 물론 이제 그 월요주 이제 끝나고 체력이 이제 힘드니까 술 줄이고 이제 매주 수요일에 독서 모임으로 전환. 그때는 이제 일단 제가 경영을 너무 몰라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읽는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급진적인 변화네요. 네. 술 먹는 모임에서. 저는 이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걸 공부하는 거죠. 근데 경영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인문학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솔직히 무시했었어요. 예를 들면 찰스 샌더스 퍼스나 기호학자 그리고 또 비슷한 칸트 그 영향을 주고 퍼스가 이제 받는데 또 헤겔의 이런 책들을 보면 그 개념의 엄밀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에밀 디르켄 소셜 팩트를 정의할 때 엄밀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영으로 딱 왔는데 엄밀성을 그 정도 수준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근데 물론 지금 공부할수록 어려웠구나, 이 학문은. 이 경험 세계를 나름대로 이론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 따라가기 바빴죠. 그런 모임을 했었죠. 참 공부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한번 세바시 이 커뮤니티에서 네. 책 모임이라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 지금 네. 저는 일단 대표님 한 번 더 뵐 수 있으면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자로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이렇게 언제라도 저는 말고 소주를 사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나눈 느낌은 드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그 외에 세바시 나머지 45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눌 수 있었던 게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나 생각의 재료들이 다 일상의 빈칸이라는 책에 녹아져 있고요. 상당히 뭐 오래 보지 않아도 되는 책이지만 네. 금방 읽히는 책이 좋거든요, 사실은. 네. 하지만 그 생각, 그 사유의 재료들은 되게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꼭 일상의 빈칸,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빈칸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세바시 강연을 내가 한다. 일단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가요? 짧은 스피치로 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메시지는 뭘까요? 아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듣고 싶은 얘기를 기획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듣고 싶은 게 있을까? 그게 기대가 안 되면 출연을 못 하죠. 근데 뭐라도 듣고 싶은 게 이분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게 당연히 있겠죠. 뭐라도 제가 그 니즈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대표님이 기획을 해서 알아보고 네,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보통 강연할 때는 그냥 책 북토크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로 그냥 하고 하는데 막연하게 이제 강연을 의뢰를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죠. 설문조사하고 부서별로 니즈를 파악해서 쫙 모은 다음에 강의록을 씁니다. 그럼 세바시 강연을 의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뢰의 의도를 먼저 여쭤볼 거고요. 네, 그리고 세바시 일단 기존까지 나왔던 최근의 것들 다시 다 한번 봐야죠. 제가 얘기 나누면서 늘 저도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세바시의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될까? 브랜드가 지향해야 되는 그 방향, 목표는 뭘까? 이런 거를 이제 늘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드는 생각은 저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욕구가 되게 컸어요.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뭘 주고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주고 그들에게 호의를 얻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오늘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상호 소통하는 기반 위에서 서로에게 뭐랄까 친구가 되고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 관계의 본질은 그 빈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빈칸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같이 채울 것인가.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새로운 이야기 대화의 유형이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전 재밌었고 이 책은 그 이상으로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책 관심 가져주십시오. 일상의 빈칸. 지금까지 우리 브랜드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공과 존경을 받고 있는 우리 최장순 대표님. 그냥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습니다. 앞으로 최장순이라는 세 글자 이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긴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바시 강연에서 배워요. 네, 최장순 대표님이었고요.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